경상북도 안동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명문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은 바로 퇴계의 황의 대제자 학봉 김성일의 후손으로 의성 김씨 학봉종가였죠. 이 가문에서는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전국에서 최초로 을미이병을 만드신 김응락이라는 분도 계신 경상북도 안동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명문가에서 1887년 2월 김용환이라는 파라코가 태어났습니다. 파라코란 재산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이긴 하지만 집안이 재산을 이상한 짓을 하며 몽땅 다 날려먹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파라코 김용환은 도박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동 일대의 노름판에는 안 낀 적이 없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의성 김씨 문중에서는 집안을 말아먹을 종손이 나왔다며 욕을 하면서도 종가가 망하면 문중이 망한다며 김용환이 팔아먹은 문중 땅을 십시일반 모아 다시 되사주곤 했죠. 그리고 김용환이 더 개망나니 짓을 한 일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워낙 남봉꾼이라 집안 재산을 거덜내자 외동딸을 시집 보낼 혼수 비용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딸의 시댁에서 장롱을 하나 사라고 준 돈마저도 딸 몰래 훔쳐가서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결국 딸은 친정 할머니가 쓰던 헌 장롱을 들고 펑펑 울면서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이 시집 가던 날조차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훗날 딸이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도 임신 소식이 없자 시댁에서는 헌 장롱을 귀신 들린 장롱이라며 부수어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명문가인 학봉종가의 여식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도 도박에만 빠져있던 김용환을 문중 사람들이 엄청 욕했지만 김용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집안에 학봉과 남봉이라는 두 봉황이 나왔으니 그만하면 충분한 거 아니냐며 욕하는 문중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소리 쳤다고 하죠. 그만큼 가정에 무관심했고 가문에도 신경을 안 썼으며 도박만 하던 남봉꾼이었던 것이죠. 김용환은 초저녁부터 노름을 하기 시작해서 밤새도록 했는데 새벽녘이 됐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걸고 마지막 베팅을 하는 게 특기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노름에서 따면 괜찮았는데 돈을 잃었을 때는 갑자기 새벽 몽둥이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박장 주위에 숨어있던 부하들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와 도박하던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모든 돈을 다 쓸어담아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갓집 종손으로서 물려받은 큰 집과 논밭, 땅문서 등 전 재산이 점점 노름판에서 사라졌죠. 종가가 망하는 걸 볼 수 없었던 일가 친척들이 다시 사준 집과 논밭도 매번 또다시 다 팔아버리고 노름판에서 사라졌습니다. 김용환은 결국에 현재 가치로 2,3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도박으로 전부 말아먹고 말았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에서 돈을 딸 때도 많았는데 돈을 땄을 때도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새벽 몽둥이를 외치고 난 후 쓸어 담은 돈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이 늘었어야 맞는 건데 항상 그는 그 많은 돈을 도박에서 다 잃었다고만 한 것이죠. 그럼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김용환이 도박으로 잃은 그 많은 돈들은 사실 만주의 독립군에게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300억이나 되던 재산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사라지게 되면 독립군 군자금으로 보내졌다고 일본군이 의심하고 결국에는 밝혀질 것이다 라고 우려한 김용환이 스스로 파라코 쓰레기를 자처하며 가족과 문중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일본까지 모두를 속이며 독립군 군자금을 댄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적 의병활동을 하던 의성 김씨 일족의 김애락은 전투에서 패전해서 학봉종가 종택에서 은신했지만 결국 일본군에게 잡혔고 김애락, 김응락, 김승락 등은 일본군에게 포박당해 집마당에 꿇어앉게 되었고 집안이 일본군에게 약탈당하는 등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때 김애락이 총살을 당했는데 어린 김용환은 이 모습을 목격하고 한일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환은 주로 영남 충청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했는데 3.1운동 이후에는 만주 길림의 서로군정서와 독립운동단체 의용단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독립군 군자금 모금과 친일 매국노들, 친일 부자들에게 사형 선고장을 보내는 등 여러 활동을 하다 1922년 결국 일본 제국 경찰에게 체포되게 되었고 이후 풀려난 뒤 독립군 군자금을 어떻게 의심받지 않고 조달을 하나 생각하다 도박을 해서 다 잃은 척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이죠. 그러다 일제가 만주 독립군 군자금을 추적하다 그중 일부가 안동의 김용환에게서 나왔다는 증언으로 인해 이렇게 치밀하게 군자금을 댔지만
결국 일제의 주요 감시 인물로 지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시집가는 날에 행방이 묘연했던 이유도 사실 도박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독립군 군자금 관련 혐의로 일본 경찰에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945년 염원하던 독립을 하게 되었지만 1년 후인 1946년 7월에 임종을 맞게 되었는데 임종 전 독립군 동지이던 하중환이 이제는 만주 독립군의 군자금을 보낸 사실을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나? 라고 물었지만 김용환은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후 그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3년상이 끝나던 1948년 하중환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외동딸 김우웅에게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김우웅은 훗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회한을 담은 시를 발표했는데 이 시의 제목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는 시였습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 마평 서씨문에 혼인은 하였으나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가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서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 엄에 쓰던 헌농 신행 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 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 붙어왔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은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가에서 보낸 농값 그것마저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카라코 아닐진데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라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슬픔이 묻어있는 시였습니다. 막대한 재산도 모두 군자금으로 보내고 최고의 명문가의 자손이라는 명예도 버렸으며 주위 사람들과 일가 친척, 가족들에게 개망난이 파라코라는 욕을 들어먹고 하나뿐인 딸에게도 미움과 원망을 받으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기 스스로를 버려가며 헌신한 김용환 독립운동가님은 파라코나 개망난이가 아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재의 대한민국을 잇게 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 재판정에서 일본인 판사가 한 젊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와 같이 암살을 준비한 흉악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 젊은 청년은 눈을 부릅뜨고 일본인 판사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야만스러운 섬나라의 불황무식한 놈아. 너는 흉자만 나같이 일자는 모르느냐. 나는 흉행이 아니고 당당한 의에 의한 것이다. 일본인 판사는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피고의 일에 찬성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청년은 또 소리쳤습니다. 2천만 조선 농포들이다. 그러자 재판정 밖에서 그 재판을 구경하고 있던 조선인들이 올쏘라고 외치며 유창을 부수었습니다. 젊은 청년은 또다시 일본인 판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야만 외종들은 퇴청시켜라. 그리고 창밖에 나열한 조선인들을 모두 입장시켜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청년의 사형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되자 그 청년은 외법이 불공평하여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나의 추모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일본인 판사를 꾸짖으며 다시 교도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1910년 9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기가 남다른 젊은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이라는 조선인이었습니다. 이재명은 1887년 10월에 평안도 선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는 평범하게 살다가 1904년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되었죠. 하지만 제1차 한일협약과 을사늑약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체결되자 빼앗긴 국권을 다시 회복하는 데 힘써야겠다는 생각에 1907년 10월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첫 타겟은 일제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순종과 함께 서북순행이란 이름으로 평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때가 이토를 암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긴 이재명은 만반의 준비를 하며 이토가 평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1909년 2월 1일 서북순행 중 평양 만수대의 모습을 드러낸 이토 히로부미를 이재명은 총으로 암살하려 했지만 바로 옆에 순종이 서 있는 등
오발로 인해 이토에 생각하지 못한 사상자가 나올 것이 염려스러웠던 도산 안창호는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혈기왕성하고 조국을 위해 한몸 다 바치기를 원했던 이재명은 결국 안창호의 말을 듣고 훗날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그해 10월에 안중근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어차피 이토는 그해의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토가 처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재명은 타겟을 다시 정했습니다. 그 타겟은 바로 친일 민족 반역자 이완용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오인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었죠. 급기야 큰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이재명은 아내에게 이놈의 여편네가 나라가 중한 것을 모른다 라며 면박을 주다 총격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군은 황해도 재령군에 있었는데 이재명이라는 또라이가 총을 쏘며 난동을 부리면서 아내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김군은 노백님과 함께 이재명을 찾아갔죠. 김군은 단순히 자신의 말을 안 듣는 아내를 죽이려는 미친놈인 줄 알고 총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실 실수로 총알이 발사된 사고였는데 말이죠. 이재명은 이완용을 죽일 때 쓸 총이라며 돌려달라고 했지만 치기 어린 젊은이의 헛된 열정 정도로만 생각한 김군은 총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총이 없으면 칼로라도 거사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언제 이완용을 처단할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1909년 12월 22일에 벨기에의 왕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을 서울 종현 천주교회당에서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거기 참석자 명단에 이완용이 있었던 것이죠. 이재명은 신문을 보고 이 정보를 입수했고 이때를 거사의 날로 잡았습니다. 이윽고 1909년 12월 22일이 되자 이재명은 속에 칼을 숨긴 채 분반장수로 변장해 이완용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인력거를 타고 지나가는 이완용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려들어 이완용의 허리와 어깨를 칼로 3번이나 찔러 쓰러뜨렸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가 일본 경찰에 의해 잡히게 되었죠. 이때 이재명은 주위에 몰려든 구경꾼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기도 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중에 이완용과 이재명의 사이에 있던 인력거꾼 박원문이 칼에 찔려 사망하게 되었고 중상을 입은 이완용은 곧바로 대한의원으로 실려갔는데 대수술을 받은 뒤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김군은 자신이 이재명의 총을 빼앗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재명은 재판을 받게 되었고 순국 직전에 나는 죽어 수십만 명의 이재명으로 환생하여 기어이 일본을 망하게 하고 말겠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완용 암살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재명의 칼을 맞은 이완용은 남은 생을 폐렴으로 인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받다가 죽게 되었죠.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인력거꾼이었던 박원문이 희생당했다는 일입니다. 정작 죽어야 했던 인간은 이완용이었는데 살아남았고 살아있어야 할 박원문은 안타깝게 희생되었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었죠. 이재명은 훗날 1962년 3월 1일에 건국공로운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서 독립운동을 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조선인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입니다. 직접적인 무장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저항시와 삶의 고뇌에 대한 시를 쓰며 민족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행적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1930년대부터 문인들에 대한 일제의 강압과 회유책이 심해져서 1940년대쯤부터는 다수의 문인들이 절필하거나 친일파로 변절했기 때문에 윤동주는 이육사와 더불어 1940년대를 대표하는 민족시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만주 북간도 용정의 명동촌에서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어릴 적부터 시인의 면모가 많이 보였던 그는 명동소학교 재학 시절 고종 사촌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송몽규와 함께 문예지 세명동을 발간하기도 했고 시는 어릴 때부터 썼는데 만주에서 지내던 시절의 시는 대체적으로 신변 잡기를 소재로 삼은 발랄한 형태의 시를 자주 썼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기독교계 학교를 다니며 일제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가들에게 한글과 역사를 배웠습니다. 북간도에서 기독교계 학교는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이라 일제가 학교 담장조차 넘지 못했다고 전해지죠. 그러다 1935년 18세의 나이로 숭실학교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문익환 등과 함께 동맹 자퇴를 감행합니다.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자퇴함으로써 드러낸 것이죠. 이후 상급학교로 진로를 결정할 무렵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의대나 법대로 가기를 원했지만
윤동주 자신은 문과를 고집해서 부자 간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죠. 거의 매일 이 문제로 밥그릇이나 물그릇이 날아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부자의 싸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자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중재에 나서서 그는 결국 문과로 가게 됩니다. 1938년 경성으로 유학을 가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을 하는데 이때부터 삶에 대한 고뇌, 암울한 조국의 현실에 대한 주제의식이 시의 주제가 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유명한 작품인 별 해는 밤 서시, 자화상 등도 이 시기의 작품들입니다.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할 무렵 틈틈이 썼던 시들 중 19편을 골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내려 했으나 일제의 탄압을 걱정하는 주위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한글과 한국어 모두 엄격히 금지된 시대에 한글을 사용해 한국어로 쓴 시를 출판한다는 것은 시인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윤동주의 시를 보면 알겠지만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도 내포되어 있으니 주위 사람들로서는 만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출간하려던 시집의 원고를 세 부 만들어 한 부는 정병욱에게 주고 다른 한 부는 스승에게 전했으며 그는 일본 대학으로 유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윤동주 집안은 1941년 말 히라누마로 창씨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유학의 뜻을 둔 윤동주를 위하여 창씨개명계를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씨를 히라누마로 개명하게 되었습니다.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하기 5일 전에 참회록이라는 시를 짓는데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 반성과 성찰 등이 주제로 고통과 참담한 비애를 그린 시였죠. 윤동주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리쿄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였고 6개월 후에 중퇴하여 교토시 도시샤대학 문학부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량선인으로 지목되어 일본 경찰에 감시를 당하고 있었죠. 교토에서 고종사촌 송몽규와 함께 일본 경찰에게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2년형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다행히 시는 편지와 함께 강처중에게 보내서 무사할 수 있었는데 정병욱이 윤동주의 유필 원고를 항아리에 담은 뒤 마루 밑에 묻어서 보관했고 편지는 모두 태웠다고 하죠. 수감 후 윤동주는 2년을 채 견디지 못하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1945년 2월 건강이 악화되어 불과 27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불과 광복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윤동주의 죽음에는 심상치 않은 의혹이 있는데 당시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동주는 정말 건강한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윤동주가 복역 중 생체 실험을 당해서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숙인 윤영춘이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러 후쿠오카 교도소에 들릴 당시 송몽규를 면회했는데 동주와 나는 계속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주사가 어떠한 주사인지는 모릅니다. 라는 말을 했고 오래전부터 인체 실험을 당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일본인 한국 유학생인 고노 H씨가 잡지 현대문학 10월호에 윤동주와 송몽규가 혈액대체 실험을 위한 실험 재료로 쓰여서 사실상 살해당했다라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2000년대 미국 국립도서관 기밀해제 문서 중에서 1948년 일본 전범재판 관련 문서에 당시 규슈 제국대학이 실제로 연구하고 있던 대체혈액 실험의 일환으로 후쿠오카 형무소 재소자들을 상대로 생리식염수 대체용액을 수혈하는 생체 실험을 했다는 증언이 쓰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정확하게 말해서는 혈장 대체용 생리식염수입니다. 딱히 고문당한 일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체 실험이 윤동주 죽음의 이유로 추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와 실험 내용은 과장되고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제가 조선인 정치범들에게 행했다던 생체 실험이 그 악의성과 피해자 수 측면에서 과장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시대적 상황과 증거라고 주장한 것들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혹이며 정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그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하고 지인 강처중, 정병욱 등이 윤동주의 자필본을 기초로 1946년에 출판했습니다. 원래 19수의 시만 있던 시집이 1948년에 31편의 시집으로 늘어났고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윤동주의 7살 터울 여동생인 윤혜원 씨가 북간도 용정집에서 윤동주의 미발표시 85수를 품에 안고 38선 이남으로 내려와 현재는 116편의 시가 실려있는 시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묘소는 윤동주가 태어난 북간도에 있는데
윤동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만주가 공산화되는 현실 속에서 윤동주의 가족과 친인척들은 모두 북간도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40년 넘게 북간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윤동주와 그 가족들의 묘는 문화대혁명 때 파헤쳐지는 바람에 소재조차 알 수 없었지만 1985년에 윤동주의 묘를 찾아 나선 오무라 마츠오 교수가 비석을 찾아내면서 다시 윤동주의 묘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발견 당시 무덤은 본분조차 없었고 완전히 버려져 폐허였다고 합니다. 1992년 한중 국교가 수립된 뒤 육촌 동생 윤영주가 윤동주의 묘소를 찾아가서 풀이 무성하고 비석이 쓰러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무덤을 비석도 다시 세우고 묘소도 제대로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가와 묘소를 새로 꾸미는 과정에서 중국이 윤동주를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우리 한민족의 민족저항 시인 윤동주 생가가 중국 측의 동북 공정 작업으로 본면목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죠. 대문 경계석에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 윤동주 생가라는 선명한 글씨를 새겨놓았고 대표작 서시도 한자로 번역한 조형물을 설치했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이를 시정해달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그가 지은 시 고향집에서 자신의 고향을 따뜻한 남쪽이라고 말했으며 자신은 두만강을 건너서 쓸쓸한 이 땅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만강을 건너기 전 남쪽은 한반도를 뜻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윤동주는 자신의 고향을 한반도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주에서 살던 조선인들이 중국 내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인 1949년 10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따라서 윤동주는 조선 출신 제만 조선인의 후예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중국 국적을 소유한 중국 조선족이 아니죠. 윤동주는 독립투쟁의 일선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투사도 아니었고 당대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시인도 아니었지만 민족을 사랑했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의열단원이던 김시현은 일제의 주요 기관들을 폭파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폭탄을 제조했습니다. 폭탄은 문제없이 만들어졌지만 더 큰 문제는 이 폭탄을 어떻게 국내로 반입할 것인가였죠. 그래서 김시현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몰래 폭탄을 반입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한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일제 고등경찰과 간부였죠. 정말로 일제가 절대 의심하지 않을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열단 단원들은 김시현이 찍은 인물을 믿지 못한다며 결사 반대를 했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고 알 수 없는 김시현의 자신감에 어쩔 수 없이 그를 믿는 수밖에 없었죠.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독립운동가 김시현에게 선택된 일본 경찰 황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종 24년인 1887년 5월 3일 경상도 상주목 삼북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황옥은 집에서 한문을 익히고 일본어도 배워 1909년 23살의 나이로 통감부의 재판소 서기 겸 통역사로 취직을 하게 되죠. 이후 11년간 계속 서기나 통역 일을 하다가 1920년 3월 마침내 경기도 경찰부 직속 도경부에 특채로 들어가 2년 만인 1922년 고등경찰과 경부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부로 근무하면서 독립투사들을 감시하고 정탐 활동을 벌여왔으며 일제의 경찰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 해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의열단의 단원 김시현이었죠. 김시현과 술 한잔하며 대화를 주고받던 황옥은 마침내 의열단에 가입해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열 단원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못하고 있었죠. 일제의 경찰이었고 최근까지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23년에 누군가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죠.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의열단 단원이자 쌍권총으로 유명했던 김상옥이었습니다. 점점 일본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오자 황옥은 김상옥에게 일본 경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무사히 김상옥은 상하이로 몸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러자 황옥은 폭탄을 던진 범인을 검거하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천진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열단의 단장이던 김원봉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그는 김원봉에게 독립운동에 가담할 것을 서약하게 되었고 조선총독부와 일제의 조선 침탈 기관들 파괴 및 일제의 주요 인물들과 친일 민족 반역자들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으로부터 폭탄 36개와 권총 5정을 받은 황옥은 의열단 단원인 김시연, 권동산, 김재진 등과 함께 일제의 눈을 피할 수 있게 도와 그 무기들을 중국 단동과 신의주를 거쳐 마침내 경성까지 몰래 들고 올 수 있었죠. 이때 황옥이 없었다면 이 많은 무기를 들고 국내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몰래 들여온 무기들로 일제의 본진인 조선총독부와 조선의 땅과 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세운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 건물 등을 일시에 폭파해버리는 제2차 국내 거사를 준비하게 되었죠. 착실히 준비를 해가는 도중에 갑자기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치게 되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황옥을 비롯한 의열단원인 김시연, 김진기, 조동근, 유석현 등은 일제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지였던 김재진이 일본 경찰에 밀고 해버렸던 것이죠. 시간이 지난 1983년 유석현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김재진은 가명이었고 본명은 권태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지라 믿었던 권태일의 배신으로 발각돼 버리고 만 것이죠. 훗날 이 사건을 일컬어 황옥경부 폭탄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잡혀간 황옥은 재판정에서 자신은 일본 경찰의 지시를 받고 의열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밀정으로 잠입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후 변론에서도 자신은 일본 경찰의 간부로서 시키는 임무도 완수하려 노력했고 성공하면 경시까지 시켜줄 줄 알았다 라고 했지만 유죄로 인정되어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죠. 그렇게 그는 징역살이를 하다 결핵과 폐렴으로 형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1925년 12월 가석방되기도 했고 그러다 1928년 5월 재수감되었다가 9개월 후 다시 가석방됐으며 그 이후부터 해방될 때까지 그의 행적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광복 후에 다시 나타났는데 미군정이 경무부에서 경무총감으로 근무하다가 반민특위에서도 활동했다고 하죠. 1950년에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 파주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으로 납치된 후 이후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황옥이 일본의 밀정인지 독립운동가인지는 여전히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그가 법정에서 했던 말들이나 최후 변론 등과 함께 황옥이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부장이던 시로가미 유키치는 황옥은 일제가 의열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침투시킨 것이었다 라고 증언해 준 걸 보면 그가 진짜 일본 밀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열단의 제2차 국내 거사 계획이 실패한 이유가 황옥이 일본의 밀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이 황옥경부 사건을 일제가 의열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옥 역시 일본의 밀정이었기 때문에 완벽한 연기를 위해 같이 투옥되기도 했지만 몇 년 안가 가석방된 것도 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황옥이 정말 밀정이었다면 의열 단원들이 체포된 후 일제로부터 포상도 받고 승진도 했을 텐데 오히려 경찰에서 잘리고 징역을 살았다는 것이 그가 일본의 밀정이 아니라는 증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깜빵에 갇힌 것이 밀정이라는 증거와 동시에 밀정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1924년 김지섭이 도쿄 황거 투폭 사건 때 사용된 폭탄도 황옥이 총독부 물건이라고 둘러대 세관을 통과시켰던 폭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황직련은 황옥의 부탁을 받아 의열단에 합류해 독립운동에 온몸을 바쳤고 결국 체포되어 형무소에서 순국했습니다. 만약 그가 일제의 밀정이었다면 동생에게 독립운동을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또한 의열단 단장 김원봉도 황옥은 의열단원으로 활동하다가 불행히 체포된 불쌍한 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총독 암살 계획을 세운 김상옥에게 경찰의 수사 정보를 알려줘 피신시키기도 했고 조선에 폭탄을 반입하는 걸 도와 김지섭이 황거에 폭탄 투척을 할 수 있었기도 하죠. 황옥은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고 하고 광복 후에는 반민특위에서 친일 경찰들의 행위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지 못했고 북한으로 납치된 이후로 그의 증언마저 들을 수 없어서 황옥의 정체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명백히 밝혀지기 힘들 것 같죠. 황옥은 일제의 밀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의열단원이자 독립운동가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양쪽 모든 곳에 발을 담그고 있던 이중간첩이었을까요?
이 여부는 아직까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의 밀정이자 의열단 독립운동가 황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